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를 방문합니다. 사진을 찍고 건축을 감상한 뒤 떠납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 중 일부에는 여행 가이드북에 적혀 있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숨겨진 방들, 거의 잊혀진 논란들, 수백 년 동안 비밀로 남아 있었던 독특한 디테일까지.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의 유명한 랜드마크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에펠탑. 1800년대 후반, 이 비밀방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부유한 사업가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에펠은 거의 모두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사치의 상징으로 만들기보다는 과학 실험과 공학, 기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위한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1889년에 이곳을 방문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들은 탑 꼭대기에서 만나 현대 세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래에서 관광을 즐기는 동안 거의 아무도 볼 수 없는 비공개 방에서는 과학에 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재미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에펠탑의 아파트 복원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이 유명한 기념물에서 가장 독특한 비밀 장소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프랑스 전체의 상징이 된 건물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이곳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에펠탑을 올려다보지만 그 꼭대기에는 한때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만났던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의 역사에 독특한 장을 계속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작품 속에는 자신의 피부를 들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성 바르톨로메오로, 전통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안 피부가 벗겨지는 고문을 당한 성인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많은 미술사가들이 늘어진 피부에 그려진 얼굴이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199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유명한 아담의 창조 장면에서 신의 형상을 둘러싼 형태가 인간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역사학자, 의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어릴 때부터 인체 해부학을 공부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모든 것을 의도했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시스티나 성당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이유입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건물 안에는 여전히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세부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걸작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되고 논의되며 매 세대마다 새로운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기념비. 이 기념비의 건설은 1848년에 시작되었으며 오직 개인 기부금만을 사용했습니다. 1854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약 150피트, 즉 계획된 높이의 거의 3분의 1 정도만 완성되었고 그 후 자금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황 비오 9세는 로마의 고대 신전에서 가져온 특별한 대리석 블록을 기념비 내부에 사용하라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우나싱스로 알려진 반가톨릭 정치단체는 이에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몰래 교황의 대리석 선물을 훔쳐 포토맥 강에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단체의 통제권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혼란 때문에 의회는 지원을 철회했고 결국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23년 동안 미완성된 기념비가 평야 한가운데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때는 그 주변이 군사창고와 북군의 소대 방목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870년대 마크 트웨인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그는 그것을 꼭대기가 잘린 공장 굴뚝처럼 보이는 부서진 굴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미국 수도의 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876년에야 비로소 미 육군 공병단.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배리석을 공급했던 메릴랜드의 원래 채석장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바른 채석장에서 대리석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4년에 기념비가 완공되었을 때 두 부분의 외관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둘 다 흰색 대리석이었고 마감 처리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두 종류의 돌이 가진 화학적 조성의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쪽과 아래쪽 부분의 색깔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지금도 그 선이 기념비에서 여전히 보입니다. 이 선은 구조물의 큰 부분을 해체하고 다시 세우지 않는 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기념비의 모든 사진에는 교황이 보낸 선물이 도난당한 이야기, 자금이 바닥난 프로젝트, 그리고 건설을 멈추게 한 전쟁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 가지 다른 색상의 대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 탑의 건설은 117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즉시 피사의 부드럽고 점토질 땅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178년에 이르러 3층이 완공된 후 탑이 기울어진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탑을 허물고 다시 시작하는 대신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 때문에 공사는 거의 50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1272년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새로운 건축가는 오랫동안 심각해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탑이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만약 탑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는 남쪽 부분을 약간 더 높게 쌓아서 탑이 점차 원래의 똑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은 개념이었지만 이 방법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위쪽 층의 방향이 아래쪽과는 약간 반대로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기초는 계속해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모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구조 전체를 보면 이제는 단순히 기울어진 탑이 아니라 위로 올라갈수록 분명하게 휘어진 탑이 되었습니다. 1372년에 맨 꼭대기에 종탑이 세워졌고 기울어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또다시 별도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계단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계단 수조차도 한쪽을 계속 높였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각 세대의 시공자들은 탑의 기울어짐을 반복해서 바로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마다 탑의 형태에 새로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피사의 사탑의 실루엣을 하늘과 비교해서 바라보면 그 미묘한 곡선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더 특별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울어진 건물은 단순히 기울어져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건물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점점 더 기울어진 건물입니다. 마추픽추 1911년 7월 24일 예일대학교의 한 강사가 페루의 산악지대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이럼 빙엄이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찾던 것은 잉카 제국의 마지막 사라진 수도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다른 곳이었지만 멜추르 아르테아가라는 이름의 현지 농부이자 여관 주인이 근처 산에 있는 고대 유적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르테아가는 은화 한 입을 대가로 그와 함께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은화 한 입은 약 50센타보에 불과했습니다. 빙엄은 9회가 지난 뒤 같은 사원에 도착했을 때 직접 그 비문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장 일지에 아구스틴 리사라가가 마추픽추의 발견자이다 라는 말을 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빙엄이 자신의 탐험에 관한 유명한 책을 출간했을 때 리사라가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빙엄이 전 세계적으로 마추픽추를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이름은 더욱 유명해졌고 그곳에 처음 도착했던 현지인들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의 발굴 이후 그는 약 4만 점이 넘는 유물을 예일대학교로 가져갔다고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항아리, 보석, 뼈, 심지어 미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페루는 이 유물들의 반환을 반복해서 요청해왔습니다. 2007년에 일부가 부분적으로 반환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예일대학교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장소를 진정으로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책이나 기념비에 이름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살아가며 자신들의 땅의 비밀을 지켜온 현지인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마추픽추의 명성 뒤에 숨겨진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놀라운 수학과 건축의 상징입니다.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것은 고전 건축의 기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과 설명에서는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 전체에는 완전히 곧은 선이 거의 없습니다. 기둥, 계단, 그리고 심지어 수평 부분들까지도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447년에 파르테논을 설계한 건축가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시각에 대해 현대 엔지니어들도 여전히 연구하고 있는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적 착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그들은 설계에 아주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파르테논의 전체 기단은 각 변의 중앙이 약 6cm 정도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기둥들은 중앙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엔타시스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이로 인해 아래에서 보면 기둥들이 완벽하게 곧게 보입니다. 1800년대에 들어서야 현대 건축가들이 이러한 비밀들 중 일부를 알아차렸습니다. 샤를 로베르 코케렐이 기둥을 측정했을 때 그는 이 곡선들이 매우 미세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관찰하려면 더 정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점은 파르테논 신전이 완벽해 보이는 이유가 정확히 곧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완벽해 보이는 건 일부러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곡선과 작은 편차는 눈을 속이고 완벽한 균형의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파르테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그 설계에 숨겨진 비밀은 알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기하학의 상징으로 자주 여겨지는 이 건물은 사실 계획된 불완전함의 걸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완벽함이 정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은 길이가 약 73m이고 357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이 방의 17개의 큰 창문은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매일 오후에 햇빛이 직접 들어옵니다. 처음 보면 이것은 단순히 매우 아름다운 디자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루이 14세에게는 모든 세부 사항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의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프랑스 권력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인 것처럼요. 이 때문에 베르사유의 거의 모든 부분이 그 메시지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7세기에는 거울이 유럽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사치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는 베네치아가 대형 거울 제작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베네치아의 숙련된 유리공들을 비밀리에 프랑스로 오도록 유도해 그들의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1684년에 거울의 방이 완공되었을 때 이는 유럽 전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이전에 베네치아가 독점하던 제품들을 이제는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국가의 경제적 힘을 과시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방 위쪽에 샤를르브룽의 배형 그림 3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Lalaking painting ni Charles Lebrun. 이 그림들은 루이 14세가 전쟁과 외교에서 거둔 승리들을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장면에서 그는 강력한 황제이자 신과 같은 지도자로 묘사되어 모든 경쟁자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처음 보면 거울의 방은 단순히 거울과 금빛 장식으로 가득 찬 아주 아름다운 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권력과 선전에 매우 영리한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길이가 13,000마일이 넘으며 산, 사막, 그리고 다양한 극한 환경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벽의 많은 부분이 600년이 넘도록 세워져 있으며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 저장대학교의 연구원들이 명나라 시대에 지어진 만리장성 일부에서 채취한 모르타르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세계 역사상 최초로 알려진 복합 모르타르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모르타르는 일반 모르타르보다 더 견고하고 물에 더 강하며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레시피는 장인 석공들이 각 세대에 걸쳐 전수해온 중요한 비밀입니다. 소세기 동안 그들은 이 지식을 신중하게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프로젝트에 큰 이점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아밀로펙틴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찹쌀과 전분 함량이 높은 다른 음식에서 발견되는 다당류의 한 종류입니다. 이 특별한 모르타르는 서기 4세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재료가 되었습니다. 만리장성 외에도 이 재료는 중국 각지의 답, 성벽, 다리, 심지어 왕릉 건설에도 사용되었습니다. 600년이 넘은 난징의 성벽 역시 같은 혼합물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00년이 된 샤오창다리 역시 같은 종류의 모르타르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다리 복원 작업을 할 때 엔지니어들은 고대 레시피에 따라 만든 새로운 찹쌀 모르타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만리장성을 찾는 관광객들은 찹쌀 죽이 섞인 재료로 이어붙인 돌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600년이 넘도록 그곳에 있었고 비, 바람, 지진에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고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중 일부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역사에 얽힌 비밀, 논란, 그리고 특이한 세부 사항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 랜드마크들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역사는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종종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벽 뒤에 숨겨진 세부 사항, 기초 아래에 감춰진 것들, 혹은 시간이 지나 거의 잊혀진 사건들입니다.